그 이후의 시기는 랑베르에게 있어 가장 쉽기도 하고 또한 그만큼 어렵기도 한 기간이었다. 그것은 마비된 기간이었다. 그는 모든 기관들을 가보고 모든 교섭을 다 했으나 당장은 그 방면에 해결책이 막혀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카페에서 카페로 헤매고 다녔다. 아침에는 어느 카페의 테라스에서 미지근한 맥주 한 잔을 앞에 놓고 앉자 이 질병이 가까운 시일 안에 끝날이라는 무슨 조짐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신문을 읽기도 했으며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했고 그들의 슬픈 표정이 싫어서 몸을 돌리기도 했다. 또 벌써 100번째나 맞은편 가게들의 간판과 이제는 팔지도 않는 유명한 아페리티프 광고를 읽고 난 다음에 몸을 일으켜 이 도시의 누르스름한 거리를 정처 없이 돌아다녔다. 외로운 산책을 하다 카페에 앉아 있기도 하고 거기에서 다시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기다 보면 저녁이 되곤 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어느 카페 문 앞에서 들어가기를 망설이는 랑베르의 모습이 리웨의 눈에 띄었다. 그는 결정을 한 듯 실내로 들어가 안쪽에 가서 앉았다. 그 시각은 바로 상부의 명령에 의해 가능한 한 점등 시간을 늦추고 있을 무렵이었다. 황후는 마치 회색 물결처럼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으며 장밋빛 노을이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다. 또 식탁 위에 대리석은 밀려드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쓸쓸한 실내 한가운데서 랑베르는 짝을 잃어버린 망령처럼 앉아 있었다. 그래서 리웨는 지금이 그에게 있어 체념의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또한 이 시간은 바로 이 도시의 모든 포로들이 허탈감에 빠지는 시간이기도 했으며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무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리웨는 시선을 거두었다. 랑베르는 또한 정거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밖으로 향한 대합실 문은 열려진 채로 있었으며 더운 날이면 이따금 거지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앉아 시원한 그늘을 즐기곤 했다. 랑베르는 그곳에 가서 이미 낡아 빠진 기차 시간표나 가래침을 뱉지 못하게 하는 표지판, 또한 열차 내의 공안 규칙 같은 것들을 읽어보곤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구석진 곳에 쭈그리고 앉는 것이었다. 대합실은 어두컴컴했다. 몇 달 전부터 낡은 무쇠 난로 하나가 구식 살수기의 모양의 팔각 울타리 한가운데 서늘하게 놓여 있었다. 벽에 붙어 있는 몇 장의 광고들이 방돌이나 깐느에서의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선전하고 있었다. 랑베르는 이곳에서 빈곤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 같은 종류의 엄청난 자유에 접했다. 그때 그가 가장 참기 어려웠던 영상들이란 적어도 류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파리에 대한 것이었다. 고풍스러운 석조물들과 물의 풍경, 궁전의 비둘기들, 북부의 역, 팡테옹의 황량한 구역들, 그리고 전에는 이토록 사랑하고 있는 줄 미처 몰랐던 그 도시의 몇몇 장소가 랑베르의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만큼 안타깝게 만드는 것이었다. 리웨는 랑베르가 이와 같은 영상을 그가 사랑하는 영상과 동일시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그리고 랑베르가 그에게 자신은 새벽 4시 반 되면 잠이 깨워 자신의 도시를 생각하고 좋아한다고 말한 날, 그는 스스로의 경험에 비추어 랑베르가 두어온 여자를 마음속에 그리기를 좋아하는 모양이라고 추측했던 것이다. 그 시각은 사실 그녀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때였다. 사람들은 대체로 새벽 4시까지 일하진 않으며 비록 유익하지 못했던 밤이라 할지라도 그 시각에는 대부분 잠들어 있는 게 보통이다. 그렇다. 사람들은 금요일이면 잠을 잔다. 그리고 이렇게 잠을 잔다는 것은 마음을 놓이게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바는 잠시도 끊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며 또 완전히 독점하기 위해
서로가 떨어져 있을 때라도 애인이 다시 만나는 날까지는 절대로 깨어나지 않을 꿈조차 꾸지 않는 잠 속에 빠뜨릴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교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더위가 시작되었다. 6월 말에 이르렀던 것이다. 설교가 있었던 일요일을 두드러지게 했던 철늦은 비가 내린 다음 날. 여름이 단번에 하늘과 집들 위에 퍼졌다. 타는 듯한 세찬 바람이 일더니 하루 종일 불어닥친 벽들을 건조시켰다. 태양이 꼼짝도 않고 제자리에 북받친 듯했다. 더위와 햇빛의 끊임없는 물결이 하루 종일 도시에 넘쳐 흘렸다. 회랑이 서 있는 거리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눈부신 반사 속에 있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 태양은 우리 시민을 거리의 모든 구석에까지 쫓아와서 그들이 멈추어 서기만 하면 땡볕으로 후려 때리는 것이었다. 그 첫 더위가 매주 거의 700으로 집계되는 높은 희생자 수의 상승과 일치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일종의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변두리 가운데에서도 평탄한 거리와 테라스가 딸린 주택들 사이에서도 활기가 줄어들었고 주민들이 늘 문 앞에 나와서 살던 지역에서는 문들이 모두 닫히고 덧문들도 잠겨 있었는데 햇빛을 막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패스트를 막으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몇몇 집에서는 신음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왔다. 전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시달리다 보니 저마다 마음이 거칠어져 마치 그런 신음소리가 인간 본연의 언어이기라도 한 듯 그 곁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다니거나 아예 함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였다. 시 출입문에서 일어났던 소동은 그것이 계속되는 동안 헌병들이 무기를 사용해야만 했는데 일종의 어수선한 동요를 일으켜 놓았다. 부상자들이 생긴 것은 확실했는데 더위와 공포로 모든 것이 과장되기 마련인 시내에서는 사망자도 생겼다는 말이 떠돌았다. 어쨌든 시민의 불안은 계속 높아졌고 재앙의 영향을 받은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를 최악의 사태를 우려하여 당국이 취할 조치도 진지하게 검토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신문에는 도시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위반자는 처벌될 것이라는 보고문이 실렸다. 순찰대가 시내를 돌았다. 사람들은 인적이 없고 열기가 가득한 거리에서 포도 위에 말발굽 소리를 내며 기마 순찰대가 닫힌 창문들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순찰대가 사라지면 무거운 불신의 침묵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도시에 다시 감도는 것이었다. 이따금 최근에 내려진 명령에 따라 벼룩을 퍼뜨릴 위험이 있는 개와 고양이들을 사살하는 임무를 맡은 별동대의 발포 소리가 요란했다. 그 메마른 총소리는 이 도시의 비상사태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더위와 침묵 속에서 두려움에 가득 찬 시민들에게 모든 것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졌다. 계절이 지나감을 알려주는 하늘의 빛깔과 흙냄새가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느껴졌다. 이제 완연히 여름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저마다 더위 때문에 전염병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저녁 하늘의 제비 울음소리도 이 도시 위에선 더욱 가냘프게 들려왔다. 그것은 우리 고장에서 지평선이 멀어지는 유일한 황혼역과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울음소리였다. 시장 바닥에 널리 있는 꽃봉오리들도 봉오리가 아니라 이미 활짝 피어 있었으며 아침나절에 팔리고 난 후면 먼지투성이의 보도는 온통 꽃잎으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이미 봄은 시들어버렸고 어디를 가도 잇따라 피어난 숱한 꽃무더기 속에 기진맥진하여 이제는 패스트와 무더위 이중의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오그라들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있어 여름 하늘 그리고 먼지와 권태의 빛깔로 창백해진 거리들은 날마다 이 도시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는 100여 구의 시체와 똑같이
불길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끊임없는 햇빛, 졸음과 바캉스의 맛을 지닌 이 시간들이 이제는 전처럼 물과 육체의 축제를 권하지 않았다. 반대로 시간은 밀폐된 침묵의 도시에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행복한 계절에 구릿빛 광채를 잃은 지 오래되었다. 페스트가 스며든 태양은 모든 빛깔을 사라져버리게 했으며 모든 기쁨도 달아나게 만들었다. 그 질병이 가져온 크나큰 변혁 가운데 하나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우리의 모든 시민들은 지금까지는 흥겨운 기분으로 여름을 맞이했던 것이다. 그때가 되면 도시는 바다를 향해 열리고 젊은 이들은 백사장에 쏟아놓았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는 반대로 바다를 옆에 두고도 출입이 금지되고 육체는 이미 그 기쁨을 누릴 권리를 잃었다. 이러한 조건 아래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의 우리 생활에 대해 가장 충실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은 역시 타르의 기록일 것이다. 물론 그는 패스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더듬어 갔는데 라디오 방송이 더 이상 매주 몇백 명의 사망자라는 식으로 보도하지 않고 매일 92명, 107명 또는 120명이 죽었다고 보도를 할 때를 시작으로 전염병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신문들과 당국은 패스트에 대해 아주 교묘한 강조를 부리고 있다. 그들은 130은 910보다 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트로부터 점수를 뺏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는 또한 그 전염병의 비장한 또는 극적인 면도 상기시키고 있었다. 어떤 여자가 덧문이 닫힌 한적한 어떤 동네에서 갑자기 그녀의 머리 위쪽 창문 하나를 열어 젖히더니 큰 소리를 2번 지르고 나서 그늘 짙은 방에 다시 거창문을 닫더라는 기록 말이다. 또한 박하정제가 약방에서 사라지고 없는데 그렇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전염병에 대비해서 그것을 빨아먹기 때문이라는 기록도 있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기도 했다. 이 관찰을 통해 그 고양이와 장난을 치던 작달막한 노인 역시 비극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몇 번의 총소리가 났으며 그래서 타르의 기록에 의하면 가래침 같은 납덩어리 총알들이 대부분의 고양이를 죽였고 살아남은 놈들은 공포에 떨며 그 거리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그 자그마한 늙은이는 습관대로 발코니로 나왔는데 깜짝 놀라 허리를 굽히고 길 끝까지 유심히 살펴보더니 기다리기를 단념하는 것이었다. 그는 손으로 발코니 난간을 찰싹찰싹 쳤다. 노인은 다시 한번 기다렸으며 종이 조각을 찢어 뿌리기도 했고 방문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하더니 잠시 후에는 화가 나서 갑자기 창문을 닫아버린 후 안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 이후에도 같은 장면이 되풀이되었는데 사람들은 이 작달만한 늙은이의 표정에서 슬픔과 당황하는 기색이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한 주일이 지난 후 타르는 매일 되풀이되던 늙은이의 출현을 기다렸으나 허사했으며 창문마다 충분히 알 수 있는 슬픔으로 굳게 닫힌 채 그대로였다. 패스트가 한장일 때는 고양이에게 침을 뱉는 행위를 금함. 그의 수첩에 적혀있는 기록의 결론은 이와 같은 것이었다. 한편 타루는 저녁에 돌아올 때면 언제나 홀에서 이리저리 오락가락하는 야경원의 침울한 얼굴과 마주치곤 했다.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자기가 무엇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견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타루는 그가 불행을 예견했음을 인정해 주기는 했으나 그건 지진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하자 그 늙은 야경원은 이렇게 대답했다. 차라리 이게 지진이기나 했으면. 한번 심하게 흔들리면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면 그것으로 일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망할 놈의 병은 걸리지 않는 사람마저도 마음속에 그걸 지녀야 한단 말입니다. 지배인이라고 해서 고통을 덜 받는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 도시를 떠나지 못한 여행자들은 시가 폐쇄되자
호텔에 발이 묶이게 되었다. 그러나 차츰 전염병이 오래가자 많은 사람들이 친구 집에서 머물기를 바랬다. 그래서 호텔의 모든 방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게 했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때부터 방들이 빈 채로 있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도시에는 더 이상 새 여행자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루는 몇 안 되는 투숙객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계속 남아 있었는데 지베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자기가 마지막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호텔 문은 닫아버렸을 거라고 얘기하곤 했다. 그는 자주 타루에게 그 전염병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은지 대략 어림쳐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 말로는 타루가 말했다. 추위가 이런 종류의 병을 막는다고 하더군요. 지베이는 미칠 듯했다. 그렇지만 선생님, 이곳은 실제로 추위라는 게 절대 없는데요. 어쨌든 이건 몇 달 더 걸리겠는데요. 또한 그는 오랫동안 여행자들이 이 도시를 외면하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 패스트라는 재앙이 관광을 망쳐놓은 것이다. 얼마 동안 보이지 않던 부엉이 신사 오통 씨의 모습이 레스토랑에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식한 개와 같은 두 아들만이 그를 수행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인은 친정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다가 그녀를 매장하고 나서 지금은 격리 기간에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전 저 친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지배인이 타루에게 말했다. 격리 기간이건 아니건 간에 그 여자는 전부터 병에 걸리지 않았나 의심이 갑니다. 따라서 저 사람들 역시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타루는 지배인에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스럽게 보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배인은 단호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나 저는 의심받을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오통 씨는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고 이번 패스트도 그에게는 별 수가 없었다. 그는 전과 같은 태도로 식당에 들어와서 아이들 앞에 앉아 여전히 점잖으면서도 무뚝뚝한 말투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었다. 다만 어린 아들만이 외모가 바뀌었다. 제 누이처럼 검은 옷을 입었는데 몸에 꼭 끼는 편이었으며 아버지의 작은 그림자와도 같았다. 오통 씨를 좋아하지 않는 야경원이 타루에게 말한 적이 있다. 참, 저 친구는 옷을 입은 채 그대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몸치장을 해줄 필요도 없을 텐데 그냥 곧장 묘지로 가기만 하면 되겠죠. 파눌루의 설교회관에서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주가 덧붙여 있었다. 나는 이 비장한 열정을 이해한다. 재앙이 시작된 처음이나 끝났을 때 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수식을 하기 마련이다. 첫 번째 경우에는 습관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두 번째 경우에는 습관이 이미 회복되어 있다. 불행한 순간이야말로 사람들은 진실에, 즉 침묵에 익숙해지는 법이다. 기다려보자. 타루는 마지막으로 의사 류에와 오랫동안 얘기했다고 기록하고 이 대화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만 수레했다. 또 이에 덧붙여 류에의 어머니의 밝은 갈색 눈동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토록 착한 마음씨를 엿볼 수 있는 눈초리는 언제나 패스트를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는 묘한 확신도 적어놓았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류에가 치료해주고 있는 천식 환자 노인에 대해서 상당히 긴 귀절에 걸쳐서 써내려갔다. 그는 의사와 만난 후 함께 그 노인을 만나러 갔었다. 노인은 조소하는 태도로 두 손을 비비면서 타루를 맞았다. 그는 베개에 기댄 채 완두콩이 담긴 남비 두 개를 내려다보면서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아, 한 분이 더 오셨군요. 타루를 보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거꾸로 된 세상이구만. 환자보다 의사가 많으니 빨리들 죽어가는군요. 안 그렇소? 신부가 말을 잘했어요. 벌 받아야 하고 말고요. 그 다음날 타루는 예고도 없이 다시 찾아갔다. 그의 수첩에 기록된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 천식 환자 노인은 좌파상이었는데 50살이 되자 이제 그 장사도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병들어 눕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의 천식은 그래도 그럭저럭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이었다. 얼마 안 되었지만 연금이 나와서 그는 힘 안 들이고 75살이 되도록 살아나갈 수 있었다. 그는 시계를 보기가 지긋지긋해졌다. 그래서 그의 집엔 시계라고는 단 한 개도 없었다. 시계는 말이죠. 그는 말했다.
비싸기만 하고 바보 같은 것이지요. 그는 시간을, 특히 그가 유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사 시간을, 잠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둘 중에 하나는 완두콩이 가득 차 있는 두 개의 남비를 가지고 어림잡아 알아냈다. 그는 규칙적이고 숙달된 동작으로, 똑같은 동작으로 콩을 하나씩 다른 남비에 옮겨 담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남비로 재는 하루 속에서 자신의 눈금을 찾는 것이었다. 남비를 15번 채울 때마다 그는 말했다. 식사를 해야지요. 아주 간단해요. 한편 그의 부인의 말을 믿는다면 이 사람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미 이와 같은 짓을 할 소지를 보여주었다. 사실 그가 어느 것도 그의 구미를 당기게 한 적이 없었다. 그가 하는 일도, 친구도, 카페도, 음악도, 여자도, 산책도 모두가 그에겐 아무 흥미도 없었다. 그는 결코 자신이 사는 도시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다. 집안 일로 RJ에 가지 않을 수 없었던 하루를 빼놓고는 말이다. 그것도 오랑에서 가장 가까운 역에서 내리고 말았는데 더 이상 그 몸을 밀고 나갈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오랑으로 가는 차 중 제일 먼저 오는 곳을 되는 대로 집어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같이 담을 쌓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는 타루에게 그는 종교에 의하면 한 인간에 있어서 앞에 반평생은 상승이고 뒤에 반평생은 하강이며 하강기에 서 인간의 하루하루는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니어서 불시에 그것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며 최선의 길은 바로 전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거의 설명조로 늘어놓았다. 또한 그는 모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 뒤에 타루에게 신은 확실히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는 신이 존재할 경우엔 신부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타루는 그 다음에 꺼낸 몇 가지 얘기를 듣고 나서 이와 같은 노인의 철학이 자신의 속해 있는 교구의 잦은 기부금 요청에서 비롯된 기분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노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 것은 그의 소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부터였는데 이 소원은 대단히 뜻깊은 것으로 노인은 타루 앞에서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 소원이란 아주 오래 살다가 죽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는 성자일까? 타루는 자문해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렇지, 성덕이라는 게 습관의 총체라는 말이야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타루는 페스트에 의해 병든 이 도시에서 일어난 어느 날의 일에 대해 꽤 자세하게 묘사하려고 했는데 따라서 그 기록을 통해 이번 여름 동안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와 생활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술에 취한 사람 말고는 어느 누구도 웃지 않으며 또 술꾼들은 너무 웃는다고 타루는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의 묘사를 시작했다. 새벽이 오면 가벼운 바람이 아직 인적이 드문 거리를 스쳐간다. 밤의 죽음과 낮의 고뇌 사이에 있는 시간에는 페스트도 한동안 그 기세를 꺾고 숨을 돌리는 것 같다. 모든 상점은 문을 닫았다. 그러나 몇몇 상점은 페스트 때문에 폐점함이라는 편말이 나붙어 있어서 다른 상점과는 달리 잠시 후에도 다시 문이 열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아직은 신문파리들이 졸고 있어서 새로운 소식을 외쳐대지는 않고 있지만 길가에서 몸무병자와 같은 몸짓으로 그들의 신문을 가로등 앞쪽에 진열해 놓고 있다. 조금만 지나면 그들은 첫 전차 소리에 잠이 깨어 온 시내로 흩어질 것이며 페스트라는 활자가 눈에 번쩍 뜨이는 신문 뭉치를 팔끝으로 내밀고 다닐 것이다. 페스트는 가을까지 계속될 것인가? 비교수, 부정으로 대답. 사망자 124명, 페스트 발생한 지 94일째의 직계. 이러한 제목이 실린 신문을 말이다. 점점 심해지는 용진난의 몇몇 전기 간행물들이 어쩔 수 없이 면수를 줄이게 되었는데도 전염병 신문이라는 또 하나의 신문이 창간되었다. 이 신문은 세심하게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병세의 진행 또는 쇠퇴에 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병의 진도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증언을 제공하며 유명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가리지 않고 재앙과 싸울 채비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면을 통해 지원하고 주민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며 당국의 지시를 전달해주는, 한마디로 말해 우리들에게 닥쳐온 불행과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 모든 사람의 선의를 모으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이 신문은 얼마 안 가서 패스트 예방에 틀림없다는 새로운 약품을 광고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아침 6시께 모든 신문은 개점하기 1시간도 훨씬 전부터 상점 앞에 줄을 지어 늘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팔리기 시작하며, 그 다음에는 교회로부터 만원이 되어 도착하는 전차 승객들에게 팔린다. 전차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으므로 승강구의 계단에서부터 바깥 손잡이에 이르기까지 부서질 정도로 사람들을 태우고 겨우 앞으로 달린다. 희귀한 것은 이렇게 만원인데도 승객들은 가능한 한 전염을 피하려고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정류장에 닿은 전차가 남녀 승객을 무더기로 쏟아놓으면 그들은 서둘러 다른 사람과 멀리 떨어져 혼자가 되려 한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번번이 싸움이 터지는데, 기분 나쁘다는 것은 이제 만성적인 게 되어버렸다. 첫 전차가 지나가고 나면 도시는 점점 깨어나고 일찍부터 영업하는 맥주집들이 커피 없음, 설탕, 각자, 지참 등이 씌어진 쪽지가 붙어있는 카운터가 보이도록 문을 열어놓는다. 그리고 나서 일반 상점의 문이 열리고 거리는 활기를 띈다. 또 이와 동시에 태양이 솟아오르고 더위가 점점 7월의 하늘을 남빛으로 물들인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전염병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로에 나가 보는 시각도 바로 이 무렵이다. 대부분은 자기네들의 사치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패스트를 모면할 수 있다는 양 저마다 해야 할 일로 여기는 것이다. 매일 11시께만 되면 중심가에는 청춘 남녀들이 떼를 지어 몰려드는데, 이 행렬에서 사람들은 커다란 불행의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삶의 열정을 느끼는 것이다. 전염병이 확산되면 도덕도 해이해질 것이다. 우리는 무덤가에 벌어졌던 그 광적인 밀라노의 사투르누스 축제를 다시 보게 될 지경에 이를 것이다. 정오가 되면 식당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만원이 된다. 금방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조그맣게 무리를 지어 문 앞에 모여든다. 하늘은 지나친 열기 때문에 그 빛을 잃는다. 식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햇볕으로 바짝바짝 차 들어가는 길가의 커다란 회전 차양 그늘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식당들이 가득 차게 된 이유는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의 양식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당에서도 전염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게 된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식기를 조심스럽게 닦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낸다. 얼마 전만 해도 어떤 식당들은 여기서는 식기를 끓여 소독해 놓습니다 라는 글을 붙여 놓았었다. 그러나 차츰 모든 광고를 그만두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손님들은 돈을 물쓰듯이 낭비하려 든다. 최고급 포도주 또는 최고급이라고 여겨지는 포도주, 가장 값비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등 아무도 억제할 수 없는 경주가 시작된다. 또한 어떤 식당에서는 손님 한 사람이 몸이 불편하다며 얼굴이 파래져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급히 출구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공포에 쓰러지게 된 적도 있었다고 한다. 2시쯤 되면 이 도시는 점차 환산해진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침묵과 먼지와 태양과 패스트가 거리에서 서로 맞부딪히게 된다. 회색빛의 커다란 집들을 따라 열기가 끊임없이 흐른다. 이 기나긴 감금의 시간은 인구가 많아 소란스러운 이 도시에 저녁 불꽃에 타듯 무너져 내려야만 끝난다. 도시가 더위가 시작된 처음 며칠 동안은 이따금 그리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저녁 무렵은 한적했다. 그러나 이제는 하루가 다 지나가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희망이라고는 할 수도 없어도 일종의 해방감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열심히 짓거리는데 여념이 없기도 하고 싸우기도 또는 서로 애우기 깃든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한다.
그리고 거리는 7월의 붉은 하늘 아래 쌍쌍의 남녀들과 소음으로 채워져서 숨가쁜 밤을 향해 내려간다. 대로에서는 매일 저녁 영험을 받았던 한 노인이 펠트 모자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군중을 헤집고 다니면서 신은 위대하다 그의 폼으로 오라 하고 계속 반복해서 소리쳤으나 헛수고일 뿐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 노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무엇, 그들에게는 신보다 더 기묘하게 여겨지는 그 무엇을 향해 급히 서두르는 것이다. 초기에 사람들이 이 질병 역시 다른 것들과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종교도 한몫 자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질병이 어느 것과도 달리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향락이라는 것을 생각해낸 것이다. 낮 동안 얼굴 위에 그려져 있던 모든 고뇌는 이때쯤이면 녹아버려 먼지투성이의 뜨거운 황혼 속에서 일종의 살벌한 흥분, 모든 사람들을 열에 들뜨게 하는 무분별한 자유 속에 쌓이고 만다. 그리고 나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무엇이 어떻단 말인가?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 죽음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사건에 따름이다.